김민수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인사팀장의 말은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26년간 몸담았던 대한산업, 그 중에서도 마지막 5년은 부장으로서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그였다. 연봉 2억, 강남의 40평대 아파트, 외제차,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존경과 사랑.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회사는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50대 초반의 민수에게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의 권고사직이 주어졌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서 2억 원 정도 됩니다.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집에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아내 수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내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막막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와요? 현관에서 맞이하는 아내 수진의 환한 미소가 민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여보, 앉아봐. 할 말이 있어.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인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민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 괜찮아요. 다른 회사 찾으면 되잖아요. 아들 준호가 어른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다. 그래요, 여보. 새로운 곳에 취업하기 전까지 절약하면서 살면 돼요.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민수는 매일 구직 활동에 매달렸지만 50대 초반의 전직 대기업 부장을 반겨주는 곳은 없었다. 경력이 화려하시긴 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연봉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나이를 생각해 보시면 젊은 인재들과 경쟁하기엔 현재 채용이 동결된 상태라서요. 거절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퇴직금은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로 빠르게 줄어들었다. 강남 아파트 대출금 7억, 대기업 다닐 때 주식하려고 받았던 대출 3원의 빚이 그를 옥죄고 있었다. 여보, 집을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올해 안에는 취업이 되도록 노력할게. 하지만 민수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1년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대출금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졌고 결국 집을 내놓아야 했다. 하지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어 있었고 집은 좀처럼 팔리지 않았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고 2년의 시간이 지났다.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10억에 샀던 집이 6억에 낙찰되면서 민수는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가족은 수진이의 친정 근처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여보, 제가 파트타임이라도 나가볼게요. 수진이가 말했지만 민수의 자존심은 그것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내가 가장인데,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나이와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은 더욱 힘들어졌다. 민수는 힘든 마음을 잊으려 점점 알코올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취기가 오른 민수가 집에 들어왔을 때였다. 아빠, 또 술 마셨어요? 은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너희들이 뭘 알아? 민수가 소리를 질렀다.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 순간 준호가 일어서며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도 은정이도 저도요. 아빠만 힘든 게 아니에요. 민수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언제부턴가 자신만의 고통에 빠져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아내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어떨까요? 당신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가족들은 수진이의 친정집으로 갔고 민수는 혼자 남게 되었다. 3개월 후 월세조차 내지 못한 민수는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가진 것이라고는 몇 벌의 옷과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보려 했지만 이미 여러 번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터라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수야, 미안하다.
우리 집도 요즘 어려워서, 나도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할게. 하나둘씩 연락이 끊어지자 민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처음으로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다. 손님, 여기서 계속 계실 수는 없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셔서요. 일주일 후, 찜질방에서도 쫓겨난 민수는 진짜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몸을 파고들었다. 서울역 대합실, 그곳이 민수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처음엔 며칠만 버티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서울역 대합실에는 민수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이곳에 머물고 있는 노숙자들. 처음에는 그들과 대화를 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다. 동생 이런 생활 처음인가 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춘식 씨가 말을 걸어왔다. 박춘식 씨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이곳에 온 지 3년째라고 했다. 며칠 후 민수는 또 다른 노숙자를 만났다. 40대 후반의 최영수라는 남자였다. 형, 오늘 밥은 먹었어요? 영수가 컵라면 하나를 건넸다. 고마워. 그런데 너는 어쩌다 여기에 오게 됐어? 영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도박이요. 카지노 하면서 집도 가족도 다 잃었어요. 이제 빚만 4억이에요. 민수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고 느꼈다. 다들 이곳에 온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았다. 12월이 되자 추위는 더욱 혹독해졌다. 서울역 대합실은 난방이 되었지만 밤마다 경비들이 순찰을 돌면서 노숙자들을 쫓아냈다. 여기는 대기실이지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민수는 추위에 떨며 지하도로 내려갔다. 지하 상가는 더 춥고 음침했지만 그나마 바람은 막을 수 있었다. 배고픔도 점점 심해졌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어려웠다. 민수는 처음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었다. 한때 고급 레스토랑에서 몇십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던 자신이 이제는 남이 버린 음식을 찾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수는 극심한 복통을 느꼈다. 상한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았다. 화장실에서 토하고 설사를 반복하면서 그는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다행히 며칠 후 회복되었지만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깨달았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어느 날이었다. 민수는 지하도에서 웅크리고 있었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형, 괜찮아요?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추워 죽겠어. 민수의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그들은 24시 사우나를 찾아갔지만 입장료 8,000원이 없었다. 주머니를 뒤져봐도 동전 몇 개뿐이었다. 저기요,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오늘 밤만 좀. 민수가 사우나 직원에게 애원했지만 답은 차가웠다. 돈 없으면 못 들어와요. 여기 장사하는 곳이에요. 할 수 없이 그들은 다시 지하도로 돌아갔다. 민수는 신문지와 골판지를 온몸에 둘러쌌지만 추위는 여전했다. 새벽 3시경 민수는 의식을 잃었다.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진 것이다. 형. 영수가 민수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다행히 지나가던 경찰이 발견해서 민수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했다. 환자분, 연락할 가족이 있으신가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후 민수는 다시 거리로 나왔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2월 어느 날 민수는 서울역 근처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단체를 발견했다. 교회에서 나온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국밥을 나눠주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하게 드세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국밥을 받았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다. 맛있게 드시네요. 더 드릴까요? 한 남자가 다가왔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 교회 목사인 정호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야기할 시간 있으세요? 민수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다. 종교인들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 이야기는 별로. 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과 얘기하고 싶어서요.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정호영 목사의 진심이 느껴져서 민수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대기업 부장이었던 과거, 권고사직, 실업,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노숙생활까지. 정말 힘드셨겠어요. 목사의 눈에는 진심 어린 동정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전 이미 끝났어요.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신세가 됐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민수는 목사의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지만 그의 따뜻함은 느낄 수 있었다. 정호영 목사는 매주 2번씩 서울역에 와서 무료 급식을 했다. 민수도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맞춰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는 항상 안부를 물어봐 주었다. 처음엔 형식적으로 대답하던 민수였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목사는 판단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들어주었다. 목사님, 저 같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민수가 물었다. 물론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당신이 누구였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어요. 전 가족도 책임지지 못했어요. 술도 마시고 사소한 일로 싸움도 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부족한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의 말은 민수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다. 한 달 후 목사는 민수에게 제안을 했다. 우리 교회에 쉼터가 있어요. 작은 방이지만 씻을 수도 있고 잠도 잘 수 있어요. 오실 생각 있으세요? 민수는 망설였다. 아직 종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 아직 믿음이 없어요. 괜찮아요. 믿음은 강요할 수 없어요. 그냥 따뜻한 곳에서 쉬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교회 쉼터는 작았지만 깨끗했다.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에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화장실이 있었다. 민수에게는 천국 같았다.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씻고 깨끗한 침대에서 잠을 잤다. 몇 달 만에 제대로 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목사가 찾아왔다. 잘 주무셨어요? 잠자리가 불편하진 않았나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여기 있으면서 교회 일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나 정리 같은 간단한 일이에요. 민수는 흔쾌히 승낙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교회에서 민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다른 봉사자들.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민수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젊은 청년이 인사했다. 저도 한때 방황했었는데 여기서 새 삶을 찾았어요. 한 집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수는 점점 이들과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4월이 되면서 민수는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무감 때문이었지만 점점 말씀이 귀에 들어왔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현재의 마음을 보십니다. 정호영 목사의 설교가 민수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셨어요. 민수는 자신이 탕자 같다고 느꼈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아들 말이다. 어느 날 밤 민수는 혼자 기도해보고 싶어졌다. 하나님, 정말 계시나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 건가요? 기도가 서툴렀지만 마음은 진실했다.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가족한테도 저 자신한테도 정말 후회해요. 눈물이 흘렀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제발.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평안함을 느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내려놓아진 기분이었다. 5월 어느 일요일 민수는 정호영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정말이세요?
목사는 놀라며 되물었다. 네, 이제 확신해요.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겠어요. 세례식 날 민수는 세례를 받으며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과거의 모든 잘못과 절망이 씻겨 내려간 것 같았다. 그 후 민수는 목사에게 또 다른 결심을 털어놓았다. 목사님, 저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 목사가 싶다고요? 네. 저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목사는 진지하게 민수를 바라봤다.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나이도 있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상관없어요.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이라면 제 목숨을 다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럼 신학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민수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되었다. 신학대학원 입학을 위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했다. 히브리어, 헬라어, 교회사, 조직신학.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흥미로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배움의 즐거움이었다. 형님,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이런 어려운 공부를 하시다니. 함께 공부하는 젊은 신학생이 감탄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밤늦게까지 책을 붙들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삶의 의미를 찾은 기분이었다. 1년간의 준비 끝에 민수는 신학대학원에 합격했다. 나이는 많았지만 성적은 우수했다. 신학대학원에서 만난 동기들은 대부분 20대였지만 민수의 인생 경험을 존중했다. 민수 형, 설교 준비할 때 실제 사례가 정말 생생해요. 한 동기가 말했다. 민수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간증으로 활용했다. 노숙 경험, 가족과의 이별, 절망과 회복의 과정을 솔직하게 나눴다. 신학대학원 2학년이 된 민수는 실습과제로 노숙자 전도를 선택했다. 3년 전 자신이 생활했던 서울역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형님들, 따뜻한 한국밥 나왔어요. 3년 전에는 본인이 나눔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나눠주는 자리에서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한 노숙자가 민수를 유심히 바라봤다. 민수는 그를 알아봤다. 박춘식 씨였다. 여전히 서울역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춘식 형님, 저예요. 민수. 민수. 어떻게 이렇게 깔끔해졌어? 어디 갔다 온 거야? 민수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했다. 교회에서의 생활, 신앙, 그리고 신학 공부까지. 정말? 너 목사 된다고? 박춘식 씨가 놀라며 물었다. 네, 내년이면 졸업이에요. 세상에. 민수가 목사라니. 그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민수는 형님의 손을 꼭 잡았다. 물론이죠. 저도 여기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날부터 민수는 정기적으로 서울역을 찾았다. 옛 동료들과 새로 만난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도 민수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4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목사님, 가족에게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요? 정호영 목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은 제가 제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민수는 고민이 깊어졌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는데 다시 나타나는 것이 옳을까? 어느 날 밤 민수는 꿈을 꾸었다. 아직 어린 은정이가 아빠, 언제 오세요? 라고 묻는 꿈이었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때 민수는 깨달았다. 자신의 자존심보다 가족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해 2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의 진실한 마음과 노력이 인정받았다. 목사 안수를 마친 후 민수는 결심했다. 이제 가족을 찾아가야 할 때였다. 수소문 끝에 아내 수진이가 일하는 회사를 알아냈다.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수진아. 4년 만에 보는 아내는 많이 야위어 보였다. 수진이는 민수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어디 있었어요? 연락도 없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다. 민수는 지난 4년간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노숙 생활, 절망의 날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까지. 수진은 놀라며 물었다. 목사님이 되셨다고요? 응. 이제 노숙자들을 돕는 일을 하려고 해.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평생 봉사하며 살고 싶어. 단호하게 얘기하는 민수를 보며 수진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서울역 근처의 작은 상가에 교회를 개척했다. 회복의 교회라는 이름이었다. 주요 대상은 노숙자와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처음에는 교인이 5명도 안 됐다. 대부분 민수가 전도한 노숙자들이었다. 목사님, 우리 같은 사람들도 정말 교회에 와도 되는 거예요? 박춘식 씨가 물었다. 물론이죠. 교회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에요. 민수의 설교는 달랐다. 화려한 언변보다는 진솔한 체험담이 중심이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교인들은 민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목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었다. 상담, 취업 지원,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했다. 민수는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그해 여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수진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여보 말씀 들으러 왔어요. 수진이가 수줍게 말했다. 민수는 너무 기뻤지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고마워. 그냥 편하게 들어줘. 부담 갖지 말고. 수진이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다. 예전에 권위적이고 고집스러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었다. 몇 달 후 수진이도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들 준호와 딸 은정이도 점차 아버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니. 은정이가 교회 봉사활동을 도우며 말했다. 준호도 마음을 열었다. 아빠,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죠. 그해 크리스마스, 5년 만에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회복의 교회는 점점 커졌다. 노숙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찾아오기 시작했다. 민수의 간증과 진실한 사역이 알려지면서였다.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성도가 말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모든 사람의 고통은 소중해요.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다. 교회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더 체계적으로 노숙자를 도왔다. 쉼터, 직업훈련원, 상담센터까지 만들어졌다. 민수가 목사가 된 지 15년이 지났다. 회복의 교회는 이제 교인이 500명이 넘는 큰 교회가 되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민수는 가족들과 함께 새해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다. 목사님, 올 한 해도 정말 고생하셨어요. 박춘식 권사가 인사했다. 그도 이제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 있었다. 민수는 교회를 둘러보았다. 한때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가족을 돌려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